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자유일보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일보 일면을 보니까 그 설란영 여사가 요즘에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자 내조인 줄 알았더니 설란영 여사는 햇살 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럽니다. 저 유경수 여사가 환생을 했다. 지금 유경수 여사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경수 여사는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지. 나타나게.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잘 맞게 태어났다, 잘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게 밑에 이렇게 좀 내려보세요. 좀 내려서 두 번째 단, 네,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 그 조금 크로즈업 시켜주시고 왼쪽으로 좀 보시고 크로즈업 시켜서 어디에 나오냐면 저 지난 24일 예, 거기 그 밑에 두 번째 단, 예, 거기 설 여사가 거기죠 한번. 설 여사는 예. 김혜경을 주제로 예. 주제로 한 삼행시에서 김 빠져요. 해경궁 김씨 경을 칠 노릇이다 라고 말하며 순발력을 자랑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에 내조를 더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법카로 3억은 김혜경 여사를 고른 후 그거 법인카드는 공공의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것 아니냐. 아니다. 그게 더 나쁜 것 같다고 선택 이유를 밝혔다. 자, 여기서 나는 이분의 그 얘기를 볼 때 공사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여사다.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걸요. 예. 김문수가요. 예. 저 이재명이 그 샴푸 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샴푸 사러 갔던 사람이 그 나와갖고 이 증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 샴푸가 일본에서 파는 샴푸인데 그것을 청담동에서 그 샴푸를 구입을 했대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2시간 걸린대요. 그때 차를 타고 가는데 왔다 갔다 4시간이 걸렸대. 자기가 사러 갔는데. 네네. 예. 그 빨리 사다 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에 뭘 타고 갔냐면은 관용차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샴푸 사러? 샴푸 사러. 그래서 자기가 관용차를 타고 가서 샴푸를 사가지고 왔는데 공무를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 샴푸 사러 거기에 그렇게 가가지고 그걸 그렇게 자기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2억 김 후보 재임 기간 중 거기 네. 재임 기간 중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용 등 엄격하게 규정을 지켰고 조금이라도 오해 살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의 청렴 결백함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 공약의 진실성도 피력했다. 설 여사는 많은 사람들이 김 후보에게 포퓰리즘 공약도 좀 하라고 권하지만 김 후보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울보 김은수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웃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했다. 네. 그래서 저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끝난다 그러면은 그 역사적으로 자기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다 내놨던 그런 역사적 인물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청렴한 그런 대통령으로 최초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분이 지금 공직에 있으면서 저렇게 활동한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입니다. 맞아요. 원래 진보의 가치 저런 게거든요. 저런 거지. 저런 건데 우리나라 진보는 타락해가지고 전부 다 기득권화 돼가지고 정말 과거에 자기들 수국골통 보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국골통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김 후보야말로 지금 현재 자기의 일생을 걸은 진보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실천한 분, 저게 진정한 진보다. 네. 그러면서 국가 대북에 있어 가지고 강력한 이 보수 원칙을 지키고 저거야말로 정말 우리나라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무슨 자기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특혜해 가지고 좋은 자리 주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소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런 모습 볼 때 아마 퇴임해도 저분은 25명 아파트 난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단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과 김문수 후보의 그 진보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게요,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어제 김 이재명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기자가 물어요. 설란영 여사는 이렇게 막 종횡무진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김혜경 여사는 왜 가만히 있냐,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이 김문수 대답이 이재명이 대답이 이재명다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대로 알아서 하지.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런 것을 하면은 부부간이니까 서로 전화도 하면서 오늘 어떻게 됐냐? 이거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마도 뭐 소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 집구석은 저 부부간에도 지금 소통을 안 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 그 하단 더 내서 트럼프, 애플, 삼성 거기 좀. 네네. 지금 트럼프가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관세를 25% 매겼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경제적 이런 관세 문제도 풀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할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이 원칙주의. 네. 원칙으로 하고 진실한 걸 하지 곤모술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신뢰가 한번 떨어지면 두 번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거짓말해도 걸리다 그건 그런데 과연 지금 제가 볼 때 이번에 경제 토론할 때 이재명 하는 거를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제적으로 이런 분이 만약에 나가서 이런 관세라든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다 끝날 것 같아. 예? 그래서 네. 아침에도 이재명의 경제 정책, 그래서 경제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경제 정책도 어떤 사람이 트럼프하고 외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하고 통상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이게 딱 들어있어요. 그 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은 외교와 통상은 이게 상호간에 이익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외교가 아니다. 그건 약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조의 내부에 뭐냐면은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약탈하는 반국가 세력의 그 경제관. 예. 이것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경영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세계 제국이고 전 세계를 경영합니다. 마인드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저 동북아시아 한반도 여기에 시야가 국한되어 있지만은 그저 우리나라 미국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만 지켜줘야 된다. 이런 좁은 시각가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를 경영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전체 중국까지 내다보고 그렇게 모든 전략과 모든 것을 계획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 유력한 주자들을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는 모든 은행을 파일을 통해 다 봅니다. 다 봐가 이 사람들 하나하나 검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짓말, 아까도 거짓말 이야기 나왔지만 과거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갔잖아요. 네. 그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행위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거짓말 때문에 물러간 겁니다. 맞아요. 거짓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거짓말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 나라에 대해서 적당하게 세치해가지고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임국면을 요렇게 저렇게 하고 말이죠. 박근혜 무슨 내가 존경한다 하는 데까지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또 이거 말 받고 이런 거를 용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그럼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앞으로 참 누가 대통령이 되는 간에 우리 한미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변화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 판에 지금 현재 주한미군 일부 감축설도 막 공공하게 나돌고 말이죠.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와 이 동북아시아 일대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기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안 하면 우리의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저기 이제 애플이나 삼성도 왜 관세가 저렇게 세게 붙냐면요. 그 안에 부속품이 중국 물품을 써요. 저기 중국에서 뭐냐 하면 지금 만든 거. 애플이 지금까지 전부 중국에서 생산했거든. 맞아. 이제 중국에서 전 세계를 해 공급했는데 워낙 미국이 두드리니까 저 애플이 어디로 가나 그럼 일부 전부 인도로 옮긴 거예요. 인도로 옮긴다고. 인도에 한 25% 정도 옮기고 앞으로 장차 장래에 상당히 많이 옮기려 하는데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나오면은 인도로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와야 된다 이게라. 맞아요. 미국에서는 네. 애플은 전부 다 미국 생산돼야 되지. 그러니까 비록 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저 애플 제품은 25% 관세 때리겠다. 맞아요. 무슨 중국가 있든지 인도가 있든지 저 기업도 자기 나라 기업도 저를 때리는데 한국의 삼성도 마찬가지다. 이게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맞아요. 25% 때리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지금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면을 좀 넘겨봐 주세요. 신문 이면에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이 트럼프가 미 동맹 위협받을 압도적 힘으로 적들을 없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모든 나라 방어 시대가 끝났다.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이 군사적인 문제도 이게 협상 문제거든요. 그래, 그죠. 저거는 소위 말하는 윈윈, 다시 말하면 서로 상호 호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돈들을 지켜준 시대는 끝났다는 거라. 지금까지는 2차 대전 이후로 한 80년 가까이는 유럽도 그렇고 동아시아,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일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보호 아래 그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희생해야 하여서 미국의 시민들의 그 세금을 가지고 저들이 지켜줬는데 저들은 얌체스럽게 미국가 돈만 벌어간다는 거라. 네. 무역을 통해 미국을 엄청 적자를 매겨놓고 자기들 또 관세해가지고 또 미국의 제품들을 모두 방어벽을 치고 미국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들 안보까지 따먹고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용납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서로 이제 미국 예를 들어 가지고 동맹을 지켜줬고 또 했으면 그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뭐를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협상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이럴 때는 정말로 트럼프 정부와 소통 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트럼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정용진입니다. 신세계. 네. 그 사람이 오버레도 사우디도 그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그 나타나가지고 그 보통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동에서 회담하는데 한국의 기업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이 그거 가지고 했다는 거는 빨리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이 국가가 지금 정부가 지금 무정부 상태니까 지금. 맞아요. 그런 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탈익 다 시켜가지고. 강은식 목사님. 네. 칠면조 한번 띄워보세요. 칠면에 보면은 여기 이 자율보가 참 다양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칠면을 좀 보면 주한미국 간추설 다시 켜지는 한국 자체 핵무장 목소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핵무장 되면 저게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지금 저 코브라잖아요. 저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감축 계획 없다. 이렇게 에드버림만 띄우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그런 운동을 피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목사님네는 평택이고 거기 캠프 험프리가 가 있잖아. 그렇죠. 지금 이런 것을 하려면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협상을 잘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김문수하고 비교해 볼 때 객관적 입장에서 누가 지금,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미국도 한번 안 가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안 간 김문수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갔겠죠. 못 갔겠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아까 미국 사람들의 그 생리 자체가 정직이잖아요. 네. 성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걸 정말 정직한 이런 후보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모든
일에 있어서 타협 또 소통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하신 분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김문수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미군 천수 이 감축설도 돌고 있고 또 이제 관세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김문수 후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판문점 쪽에서 그 카투사로서 미군들과 함께 생활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들은요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예. 원리 원칙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리 원칙주의자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한국 군인들은 요령을 피잖아요. 꾀를 부리고 이렇게 이 배낭 꾸미고 할 때도 좀 낮추고 그러잖아. 무게를 일제 없어요. 아주 원칙이야 원칙.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미국에 살면서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지도자가 저런 원칙주의자가 나온다면 한미 관계는 상당히 좋아질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 미국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원칙주의 어떨 때면 융통성 없을 정도로 우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결정해 놓으면 변하지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거는 같은 원칙주의라야 그게 소통이 되겠죠. 맞아요. 권모술사하고 인기응변하고 그런 건 미국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네. 제가 우리 일본을 자주 갔지 않습니까? 예. 일본을 자주 가는데 우리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오빠 절대로 공항에 들어갈 때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일본 공항에 한 번 걸리면은 거짓이라는 것이 걸리면은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거야. 맞아. 이게 일본도 굉장히 정직을 강조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냥 그것이 탄로가 났어. 아까 했던 말하고 지금 달라. 예. 이재명이처럼. 그러면은 다르면은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단하죠. 그거. 미국도 들어갈 때 딱 물어봐가지고 공항 입국부터 정직을 강조하잖아요. 만일에 뭐가 숨겨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추방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어떤 것을 딱 들고 나오면 국민들이 많이 깨우치고 개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이면에 하단을 좀 봐주세요. 거기 이따가 강은식 목사 한번 얘기 좀 해주고 그 이면의 하단에 보면 요번 내일 정치 분야 TV 토론이 MBC에서 하더라고요. 네. 정치 분야 판세가를 막판 변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어저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은식 목사님. 네. 아니 저분이 정치를 아냐 김문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치를 아냐 융통성 없게 딱 폐쇄적이고 이재명이는 얼마나 권모실수에 능하냐 정치가 그런 거다. 이게 대학교의 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예?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로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김문수 도지사는 도지사 8년 했습니다. 국회를 3선 했습니다. 국회의원 3선이. 예. 국회의원 3선 했고 그리고 장관직을 두루두루 또 거쳤잖아요.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좌파에서 아주 극좌에서도 저는 극좌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지. 지금은 또 극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는 극좌는 존재해도 극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극자에 반대하면 다 극우야. 예. 그건 자기들의 설이고 그래서 지금 정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가장 판수를 잘 읽고 그리고 분석하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분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권무술수를 해야만 이건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사고 방식이요. 네. 만연되어 있어요. 정치인들은 권모술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권모술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국민들은
권모술수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저런 권모술수를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건모술수는 결과적으로 저 앞에서 웃다가 뒤에서 칼 준비했다가 언제나 기회 되면 뒤통수 치는 게 건모술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볼 이 수 있죠. 사람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네. 이렇게 살아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화가 되잖아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정직하고 정말 고지식할 정도로 진실하게 지낸다고. 그러니까 저 궁전에서요 네. 전란이 난다든지 불이 나면요 그 상공들이 제일 먼저 갖고 뛰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본. 그러니까 임금님의 이 본 뜬 거 있잖아요. 예. 요걸 갖고 뛴다는 거예요. 다음에 와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본이 없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본. 그러면은 우리가 세워야 될 본이 뭐예요? 김문수 같이 살아라. 이렇게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같이 살아라.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저기 아파트에 사시죠. 예? 아파트에 사시지. 아파트 살다가 지금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에 살아요 지금. 지금 아파트에 살잖아. 네. 그 아파트에 관리인을 뽑는데 예. 예? 예. 정가 사범에 예. 그리고 지금 재판받는 게 5건에 예. 앞으로 수사받을 게 7건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그런 소문이 난다면 관리인 뽑겠어요? 그러니까 안 뽑아. 안 뽑아요. 안 뽑지. 예. 그러니까 관리인도 안 뽑는데. 그런 관리직도 안 될 수준의 사람을 예. 지도자로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지식인데 그건 지식인이 아니지요. 그것은 대학 교수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학 교수냐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형성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이제는 본을 보이자. 그래서 그 본으로 누가 나타났냐면 이게 우파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좌파 진영에 있었던 김문수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국민의 후보로 나타났지. 그렇지. 국민의힘에는 지금도 안 도와. 그래서 저기, 지금은 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교과서적인 김문수 이런 사람도 이렇게 정치에서 승리해가지고 내가 보낸 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인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거기 보면 인성에 대해서 보면 이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 리더십 개발 3요소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리더십의 최고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잔 맥스웰이잖아요. 네. 그 잔 맥스웰이 저기서 할 때 인격, 업무, 대인관계 이 세 관계가 인격, 자신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정직이다, 성실이다 이런 게 있다고요. 이렇게 쭉 저런 품성이 제대로 되어야 리더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임기응변에 능하고 거짓 곤모술수에 능한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이게 뭐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 저 지식이라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참 정직하고 학생들의 그 모범이 돼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데 저 교수들 자체가 건무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 삼관을 좀 넘겨주세요. 부정한 예. 그 돈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원칙이 없고 정도가 없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그 여기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왜 이래? 넘겨주세요. 정직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 그 성경에도 보니까 정직하면 평탄하다. 정직한 자에게. 그 우리들은 속여야 되는 줄 알아. 정치하는 사람은 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걸 아끼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도 뿌려준다. 넘겨주시면 여기에 이게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우리가 아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정직. 근데 이게 김문수 후보는 지금 어때요? 그분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해 볼 때 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 홍 목사님. 그래 뭐 여러 가지 모든 그 한마디로 말 검고 희고 뭐 탁
선명하게 드러나쁘죠, 이게. 그러니까. 색깔로 말하면은, 예. 그래 드러나고, 그 살아온 삶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런 걸 두고도 가치관이 오염돼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엉터리 지식인 저런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다 그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두고 이렇게 뼈저렇게 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몰려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 때 겉에만 번들어오고 속에 알맹이가 정직하지 못하면 옛날에 누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네. 참 시골에도 말입니다. 사과 같은 거 나무 개짝에 담을 때 보면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위에는 뭐 좋은 거 1등급 뭐 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밑에는 좋은 거 이어가지고 그렇지.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상품 여는 모습이거든 그게. 옛날하고 달라졌어. 좀 많이 도와줬는데 네. 과거에는 그게 일반화됐다고. 그런 것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 빛 좋은 뭐라 그랬지? 개살구.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섹스피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정직한 만큼 풍요로운 유산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난한 거죠. 근데 우리가요, 예. 참 살면서 우리가 목사로서 오래 살았지만은 우리도 정직하지 못하죠. 예.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 예.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인들이나 자식들한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가의 대통령이면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가 그런 것이 딱 뽑혔을 때 어떤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나한테 어떻게 끝나서 그랬더니 아니 지금 선명하게 비교가 딱 되는데 정상적인 국민들이라고 하면은 김문수나 설란영 여사는 보면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가슴이 뛰어본 일이 없대. 예. 너무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래. 나는 지금 만나보면 어. 시장통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싶을 때가 있어. 그래도요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속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런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속으로 저 나쁜 놈이라고 욕합니다. 그럼요. 예. 넘겨보세요. 겉으로는 예.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속에는 정말 우리가 표본을 삼고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누구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전 목사님 저런 거 잘 읽지. 한번 예, 정직은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기 위한 기초다. 예. 이게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이지. 만약에 전 목사님하고 나하고 예, 정직하지 않아. 정직하지 않고 불신 관계야. 예. 그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물 한 잔 줘도 먹겠어요? 안 먹지. 거기다 독약 타는지 누가 알아. 그래서 옛날부터 일터나 가정에서 예. 정직함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세워나간다면 예.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정직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예. 거짓을 말하거나 부정확한 전달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세부 사항이나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요거를 참고할 수 있는 게 3면을 좀 봐주세요. 3면에. 이 거짓을 말하고 부정확한 전달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세부 사항이나 정보를 빠뜨리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아주 이슈야, 이슈. 오케이. 예. 이 유령섬으로 전락한 거북섬 사업을 자랑했다. 특혜 비리 의혹. 근데 이 거북섬이 지금 완전히 그냥 이게 허당이더구만. 아무것도 없어. 예. 뭐 집주도 없고 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너무 그 경기지사 할 때 한 행적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나도 했어 하고 내민 게 거북선이라는 거야. 거북선. 대표적인 실패작이죠, 제가. 이게 완전 실패한 거거든요. 내가 이걸 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조금 크로즈패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위에. 점포가 예. 3,253개 중에서 53개 중 3,253개 중 13%만 입점해서 예. 공실률 87% 육박. 예. 이재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이준석 이 현실을 모른다. 민주당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가서 보면 다 모든 점포가 비어있는 걸 보이는데도 저거 허위사실이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른쪽 조금 좀 가보면 네. 이 왼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 거짓 그 뭐죠? 그 유세할 때 공약 네. 이게 걸리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민주당은 시흥 시민의 거북섬 재건 노력에 죄를 뿌린 이들에게 예.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예.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예.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25일 예.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유세에 언급한 것이라며 거북섬 사업 지정은 2015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지사 시절로 2018년 당선된 이재명 지사가 거북섬을 만들었다는 정치 공세가 가당키나 하냐며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준석 후보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근데 저 얘기를 본인이 한 게 아니야? 본인이 한 건데. 내가 이거 했다고. 뭐 어느 다리도 뭐 유급으로 있는 거 그건 자기가 없앴다 그러는데 그때 자기가 한 것도 아니더라고. 그 뒤에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고 여기 이제 그 하면을 보면 여기에 아주 오른쪽으로 좀 가보세요. 여기에 이런 게 나와. 또 내려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번에 김문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된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잘못한 거 없고 가보니까 모든 재산 돈까지 다 빼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예? 다 뺏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내가 밝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저걸요. 네. 어떤 사람이 거기 한번 읽어보고 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맨 끝부분에 재산을 다 빼앗긴 바 됐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어 매우 가슴이 아프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저런 거짓된 걸 바로 잡겠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출수 이후에 고할 처소가 없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독지가가 집을 제공해 주므로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참 저분이 어떠한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래 다 무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죄로 나온 상황에서 저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마땅한 국민의 도리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파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좌파에 있는 사람 김대중이 기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무현이 그다음에 문재인이 아주 그냥 전부 다 땅땅대고 살고 있잖아. 나라 경제를 망쳐놓고 있었어도. 그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참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박헌영의 참 엄청난 이 공산주의 혁명을 남쪽에도 하려고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죽어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는 뭐 그의 평생의 소신이었고 소신대로 박헌영의 엄청난 많은 세력을 다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이제 자유민주국가로 기독교 입국론을 이어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죠. 세워가지고 이 참 미국과 더불어서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6.25도 막아내고 또 이렇게 오늘날 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로 세계 만방이 떨친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 기초가 바로 이 대통령의 건국으로 통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 아래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세계 만방에 떨칠 만한 요즘 우리가 방위산업으로 전 세계를 떨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자주국방 기치 아래 박정희 때 기초를 놓은 겁니다. 놓은 거 이제 꽃이 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고속도로를 깔 때 박대구 고속 갈 때 김영삼 김대중 신민당 당시에 이 야당 의원들은 막 그냥 농성하고 데모하고 들어눕고 말이죠. 엄청난 짓을 해놓고 역사 앞에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 사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야당 사람들 전부 다 경고고소들 못 알아들 만들어야 돼. 그것들이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역사 앞에 그렇게 진솔하게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사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이 위대한 지도자들 만든 이 나라를 갖다가 이 자유우파가 개성되는 이 나라인데 어떻게 되는 거는지
계속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런 세력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이런 희한한 나라가 가치가 완전히 뒤엎어지고 전도된 겁니다. 네. 북한 공산주의 하면 우리는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노골적으로 이제는 체제 전환을 해야 된다. 상권 분립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말까지 스스로 나오니까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가 참 어쩌다가 이 모양 이 지경까지 나라가 갔느냐. 이거는 바로 최근에 세워졌던 이명박 박근혜 또 앞에 있는 김영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파의 표를 받아가 대통령 된 사람들이 이 좌파에 대한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들의 그 배후에 있는 이 세력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그때 넘어가는 그것을 한 결과 오늘 대한민국 통째로 지금 넘어가게 생긴 이런 위기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좌파 대통령인 우리 김대중 대통령 예를 들어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7개인가 19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자고 하면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이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어떤 이재명이를 걱정하는 사람이요. 네. 벌벌 떨며 방탄법을 5개 덮어 쓰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 여기 했죠. 앞에 또 유리로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한테 이야기한 거 이재명한테 지금은 드론으로 공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위에도 덮으라고. 유세할 때 지금 드론 시대죠. 드론 시대니까 위에도 방탄 유리로 하라고 누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방탄 유리에다가 방탄복에다가 완전 방탄으로 시장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조금 가보면 이재명이가 과거에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발언했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했는데 자기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저게 이제 바로 허위사실 공포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거짓말의 내용이요. 네. 그 이재명이가 해명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말한 일이 없고 어떻게 말을 했냐. 그 댓글이나 조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다. 네. 그걸 갖다가 또 덮어 씌운다. 이렇게 또 말을 또 돌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날 브리핑을 한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그랬잖아요. 네. 이 후보는 당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썼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한다는 표현. 예. 지금 볼 때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저렇게 방탄을 하고 있고 자기가 헛말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도자는 고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관리인도 안 쓴다 그랬잖아. 네. 지금 담임 목사는 고사하고 지금 그런 판인데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런 세력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저런 지도자가 건물 쓸 수 능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참 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타락에 대한 참 자괴감을 느껴져. 어쩌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느냐. 그것도 지식이 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참 이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지도를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가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정직성을 회복해가지고 올바른 가치관 아래서 이 선거의 사람을 선택하는데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진정한 진실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울 때만이 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목사님. 네. 거짓의 아비가 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거짓의 아비. 근데 이 시대에 가장 거짓의 선동 정치인이 누구냐? 김대중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네. 예. 가장 그 거짓의 선동가. 이런 그 사람이 김대중인데 그 후예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 뿌리가 이어 우리가 나오는 지금 거죠. 이어서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이어서 이렇게 가는데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거짓말을 해요. 한 번 두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다가 보면은 네. 그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요 말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늘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것이 한 번, 두 번, 10번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진실인지를 알아버려요. 맞아. 그게 바로 이제 거짓의 아비가 막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공산주의라는 자체가 거짓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인간의 어떤 본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기 노력해가지고 누리고 사는, 이것이 인간의 수천 년 내려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중 하나인데, 이거를 말살하고 빼앗아가지고 공평하게 나누겠다, 없는 것을 있지도 않을 일을 갖다 해가지고 사람도, 그래 반대되는 사람 모조리 다 죽이고, 거짓말로 시작해가지고 거짓말에 안 되니까 반하니까 거기에 저항이 있으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거짓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그 처음부터 출발점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거짓말도 자꾸 1000번 100번 하면 진실이 되어버린다. 그래 그 혁명가는 거짓말을 잘 할 줄 알아야 진정한 혁명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가책을 가 있으니까 저거는 애초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사상입니다. 저게. 김대중이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약속을 안 지킨 일은 있어도 나는 거짓말을 한 일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지. 약속 안 지키는 있다. 말이 참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러니까 참. 이걸요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해놓고 해놓고 다 사람들은 알고 다 아는데 이걸 갖다가 덮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거짓된 선동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김문수는 국민의 후보예요. 국민의 힘의 후보가 아니라고요. 지금 국민의 힘에서 노는 거 보세요. 정말 개판 5분 전이야. 그래서 저런 집단은 이번 대선과 함께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김문수가 그 사면에 보니까 당무 개입에 하지 않겠다. 서로 협력해서 하겠다. 여기 보면 대통령이 이 사당화하는 거, 이 정당을 이건 이제 협력체로다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상당한 그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회 난 간섭 안 해. 그러니까 국회도 정부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서로 협력단체야. 그래서 상권 분립을 지금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 김문수가 정상적인 정당일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정상적인 정당. 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지금 얘기는 이제 국민의 후보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정광훈, 광화문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거절 안 해요. 우리가 왜 극우냐? 너희가 극자지. 그러면서 간첩을 갖다가 진보당 같은데 이석기 당을 집어넣고 당을 나눠줘 버리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내가 볼 때는 그 저분이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아. 뭐냐면 핵심 그룹을 딱 끌어안으면서 중도 세력을 끌어오는 그 도표를 내가 지금 보냈거든. 다시 한번 좀 띄워줘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런 개혁을 하더라도 이젠 견제 세력을 딱 하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거거든. 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요. 네. 홍준표 참 저런 사람이 저렇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 당 대표를 하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보면은 그 당이 어떤 당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문수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국민의 힘을 저거요. 정돈해야 됩니다. 맞아요. 해체하고 이걸 정돈하고 해체를 해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자, 올려줘 보세요. 지금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 요거 올려봐요, 그림. 네. 굉장히 좋은 게, 그, 당은 자꾸 여기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파, 그러니까 핵심 멤버들 버리고, 약간 그걸 일명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글로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야당 하는 거하고 같아. 저들은 적극적으로 뭐 자기네 말도 안 되는 거 법도 뜯어 고치잖아요. 이재명이 지키겠다고. 그런 세력들이 강하게 가는데 부정적인 면이야. 그래도 끌고 가요. 근데 이쪽은 긍정인데 적극 긍정하는 세력, 우수 긍정하는 세력을 김문수는 반대 안 해. 딱 끌어안어. 그 박근혜도 찾아가잖아요. 그 박근혜를 찾아가서 내가 이거 억울한 거 풀어주겠다. 그러면 이쪽은 그 전에 항상 했던 조원진 그룹인가? 네. 조원진. 그렇죠. 그런 그룹. 광화문에 뭐 적극 긍정하고 지금 이 나라에
정말 그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광화문의 세력들과 딱 뭉친 다음에 중도를 끌어오겠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예. 아침에도 그 이재명이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지금 중도층이 예. 김문수한테 이동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네. 여론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상당히 많은 중도층이 김문수한테 이동을 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에 대해 나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가변 그룹이라고 하는 중도 부정, 중도 긍정.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우수 긍정, 적극 긍정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김문수가 어떻게 해서 끌어안고 가잖아요. 지금 끌어안고 가지. 이 사람들을? 잘하는 거예요, 정책을. 예. 이걸 딱 끌어안고 가면서 이 약간 긍정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난날의 업적과 예. 그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도덕성, 일관성 이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여자 그 사람들을 그 설란영 여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 약간 긍정의 사람들을 김문수가 굉장히 많이 끌어왔다고 생각이 돼요.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크로스가 되지 않았냐. 아니, 지금 오면을 좀 띄워줘봐요. 오면. 요렇게 좀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가니까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거야. 오면을 보시면, 김문수 지지율 가파른 상승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밑에 좀 보세요. 하단에 보면 요런 게 나와. 김 후보 서울 지지율 급등. 예. 이재명의 13.8% 앞섰다. 예. 이게 야, 저기 보면 리얼미터에서도 그랬다면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상당히 좌파 쪽이거든. 좌파잖아요. 네. 한국갤럽하고. 네네. 근데 저기에서 서울 지지율이 13.8%에 앞섰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서울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네네. 서울에서. 네. 근데 이재명이 13.8% 앞섰다 그러면 부정선거만 아니면 예. 부정선거만 아니면은 이것은 김문수가 가까스로 승리하지 않겠냐. 근데 가까스로 승리하면 안 되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미선거 감시단이 왔더라고. 여기 보니까 미선거가 한국에 왔다. 4명 왔더라고. 일단 1차로 선거 투명성 확보의 현장 참관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국민의힘 창관인들 있잖아요. 예. 그 창관인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사전선거는 저쪽에서 하자고도 하지만, 김문수도 하자 그러지만, 가급적 하지 마세요. 양당이 다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왜 그걸 고집하는지.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중구에서는 도장을 창관인가? 참관해. 창관인이 아니고, 담당자가? 투표관, 투표 창관인이 있어요.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 응? 그 사람이 그 도장을 찍겠다 했는데 못 찍게 한 거야. 선관위에서. 찍지 마. 우리는 인쇄로 하기로 했어. 너희는 위임만 받은 거지, 너희는 권한이 없어. 근데 그 법에 의하면은 투표 창관인이 도장을 받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교육을 받아서 이게 이제 발을정자 그걸 써가면서 체크하도록 교육을 다 시켜놔서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지금 해외 얼마나 부끄러워요. 해외까지 우리나라 부정선거 이렇게 하는데 사전투표 이거 가급적 우리 하지 말고 한다고 그래도 우리 가서 정확하게 계수하고 체크하고 뭔 만원 렌즈라도 해서 그걸 다 촬영해내야 돼.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문수의 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김문수의 본 마음은 사전투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본 마음은. 그러나 이제 김문수도 저게 하나의 선거 전략인데 김문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전선거를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말하자면은 아까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긍정의 사람들. 약간 부정. 이런, 이런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김문수가 사전선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 사전선거는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 누구든지 사전선거는 기피하고 우리는 당일 선거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되 특별히 먼저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에 그게 또 같이 하다 보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효표가 되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2번, 3번 접은 후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 쪽으로 도장을 찍자. 지금 경제가 생각외로 갑자기 이 달러 환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것은 한국의 경제가 지금 좋다는 얘기인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거든. 미국의 저게 압력으로요. 네. 미국에 달러가 너무 올라가면은 미국도 손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압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저게 떨어진 것 같아요. 저게요. 지금 현재 경제가 좋아져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만 제대로 서지면 대한민국은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경제가 잘못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경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국내에.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 예. 뭐가 내란이냐 이 정의가 나오면 이게 답이 딱 나와요. 내란 세력이 누구냐?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 세력입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세력입니까? 그래 합법적인 국민이 선택한 그 대통령과 그 정부를 일할 수 없도록 손발을 다 묶어 가지고 탄핵. 뭐 아무 정치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자체가 벌써 이 나라를 윤 대통령 입장 그게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내란 그 자체는 내란이다. 계엄령 곧 내란이다. 말도 되죠. 계엄령이 무슨 내란입니까 그게? 계엄령은 국가의 법에 정해진 합법적인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통치행위인데 그게 무슨 곧바로 내란을 하자마자 내란 규정해가 난리 법석을 떨고 온 언론이 동원하고 이런 전체주의도 아니고 이 국가가 참 희한하게 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온 언론이 그냥 짜거나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전신만신 문제로 다 돼버리고 이런 엉터리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대한민국 언론이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지금부터. 네. 자, 14면을 좀 한번 봐주시죠. 14면에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쟤네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요걸 조금 크로즈업 한번 시켜줘봐요. 요거 한번 읽어볼만 하더라고요. 그 칼럼이 잘 썼더라고요. 예, 지기현 판사가 그거 말하는 거죠. 1인당. 자, 좀 크로즈업해서 요 올려 여기 올려요. 100만 원 여기.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5월 14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용민이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에게 했던 질문이다. 정치에 관심이 좀 있는 이라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집판사의 올 것이 왔구나. 부적절했다는 내리고 내려서 위에 올려 내려. 아니 저 위로 올려. 예, 거기서 의미가 아니다. 좌파의 특징은 보복에는 자비를 두지 않는다는 거. 좀 키우고. 그런데 지기현이 좌파에게 찍혔으니 조만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얘기다.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이재명이 가장 당황했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는가?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으로 윤통이 풀려난 6월 7일, 3일 7일이다. 당시 넋이 나간 이재명은 의원총회 끝나고 얘기하겠다며 회의장으로 갔는데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바로 지기현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은 검찰만 탓했다. 하지만 민주당 백브리핑에서 구속 취소가 현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강조한 걸 보면 그들은 윤통이 탄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던 모양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법원을 비난하지 않았던 이유는 좀 올려요. 아마도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을 터였다. 이재명
항소심 재판 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결도 지나갔다. 대선 전까지 이재명 자신에 대한 재판이 더 이상 없다는 것. 바야흐로 법원을 손봐줄 시간이 온 것이다. 대법원을 건드리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첫 번째 대상은 보다 만만한 직위원으로 정해졌다. 그가 운동 내란 사건의 1심, 윤통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장인 것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적합한 대상은 없을 터였다. 폭로 내용이 좀 치졸해도 상관이 없다. 일단 터트리면 좌파 언론과 지지자들이 알아서 욕해 줄 테니 말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탄핵할 때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서 변을 봤다는 걸 이유로 들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사유에도 야당 대표를 노려봐서 국회를 무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마침 집판사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제보가 있었다. 4월 17일 김어준 방송에 나온 홍사훈 기자의 노영희 변호사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회개한 설득이 회대간 설들이 돌아다닌다며 직위원의 룸살롱 접대 이야기를 한다.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을 사랑해 가지고 그 술을 좋아하고 밤을 사랑하는 바람에 생기는 실수들이 있다고 등등 이렇게 바람을 잡았구만요. 네. 김용민이 이 얘기를 국회에서 퍼뜨린 건 그날부터 한 달 후 지들 또 찌라시라고 하는 걸 그대로 공개한 걸 보면 직위원회 다른 비리를 찾지 못한 모양이다. 그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직위원이 왼쪽 옮기고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가요. 예. 조금 뒤로. 예. 다른 2명과 어깨동무를 한 채 해당 업소에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해버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는 일이다. 그런 것처럼 이 폭로 또한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첫째, 해당 업소는 룸살롱이 아닌 단란 주점이다. 원칙상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양이다. 둘째, 판사가 접대받는 자리에서 어깨동무를 한 채 사진을 찍는다. 사진에서 느껴지실 때 그 자리는 접대가 아닌 그냥 친한이들끼리 모임으로 보인다. 셋째, 당이 확보한 사진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윤통이 탄핵되기도 전.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직위원이 접대를 받고 구속 취소를 해준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절음 이첨에도 민주당이 무슨 대단한 비리인 양 사건을 키우는 것을 망신주기가 목적이라서다.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듯 해서 그가 계속 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다음이다. 이런 사태로 보건대 만일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그때도 판사들이 좌파 인사에 대한 판결을 소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최소한 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이 직위원 판사가 저런 그 모함에 걸려든 거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영장 그때 구속하는 걸 기각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1심 재판을 직위원 판사가 저걸 맡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직위원 판사를 알아요. 왜 아느냐? 내 사건을 재판했고. 하여튼 우리 장모사는 요즘 거의 국가 지도자급으로 지금 사법 리스크를 걸리가 있는데 거의 이재명급으로 걸리가 있다고 보이게 지금. 아니 윤석열급. 윤석열급으로 지금 이제 근데 저분은 내가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더라고. 그 범법자들 다 모아놓고 끝까지 얘기를 다 들어주더라고. 그리고 그게 판사의 본연의 모습이죠. 그 합리적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 얼굴 인상이 볼 때는. 그런데 저렇게 사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판사의 역할을 못해. 나는 직위원 판사가 끝까지 견뎌서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런 걸 이유를 대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또 쓸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직위원 판사가 아이 성질나 그냥 판사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저 사람은 노리고 이걸 하는 거죠 지금. 그래 뭐 옷 벗고 떠나도록 만들겠죠. 뭐 변호사나 하도록. 쟤네들 뭐 대법원 판사 뭐 이게 지금 임명하는데 그 대법관들 민간인도 세운다고 그랬다면서요. 법적으로. 민간인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그 법조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그걸 또 주워였고 취소하는 그런 일까지 갔잖아요 지금.
민간인 쟤네들은 넣었다 뺐다 하다 넣어요. 그렇죠. 작전상 후퇴했다가 네. 자기 시간 그냥 해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이제 사설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런 것이 있을 때요. 네. 사실 이제 참 우리가 늘 말하기도 싫은 저 국민의힘 저 사람들이 예. 참 저렇게 할 때는 이걸 딱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거는 사법부 뭐 건드리고 죽은 정당이야. 건드리지 마라. 있을 근데 필요 오직 이걸 막 떠드는 사람은 지금 보니까 나경원이야. 그렇게 하니까 당적으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정비해야 될 것이 저 지금 국민의힘 정당. 난 요번에 보니까 예. 나경원이가 여성 대통령으로 잘 뜰 것 같아. 다음에. 나경원이가, 네, 다음에. 나경원이가. 아, 이번에 연설도 잘하고 어깨 뭐 이렇게 좀 뭐 팔 걷어 제끼고 하는 거 보니까 나경원이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 지금까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 다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서.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보수도 아닌 사람이 예. 누구를 끌어다가 대표를 시키고 막 이러더라는 거지. 그러면 누가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도 당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이번에 생겼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정계 개편해야 된다고 보수파 개편을. 자, 사설을 한번 좀 봐주세요. 이건 저기 강은식 목사님. 네. 잘 봐야 돼. 오른쪽 사설. 구축함. 오른쪽 원쪽. 어. 국민 당면 과제는 경기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야. 군킴. 아, 지금 어저께요. 예. 충청도는 이미 올라갔어요. 예, 예. 충청도는 네. 저기 국민의 힘이 아, 앞서는 나도 경기도 출신이거든. 김문수가 이겼어. 김문수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경기 인천이 확 올라와야 돼. 지금 아니 경기도 인천이 김문수만큼요 노조 활동을 잘 하도록 건강하게 하도록 지원해주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TK 세력이에요. 예. TK 적어도 TK는 옆에 있죠. TK나 PK가 문제야. PK. 지금 현재 예, 예. TK나 보울경이 PK가 문제야.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밀었던 사람 수준만 밀어주면 이거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홍준표가 어땠다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탱해왔던 세력 아닙니까? 아마 그래 될 그리고 겁니다. 혜택도 제일 많이 받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네. 이 어디 사람들이 TK가 TK가 무슨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받지. 아니 뭐 TK 혜택 받는 대구가 지금 경제 제일 꼴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는 박정희 때나 좀. 아니 박정희 때도 별로 본 거 없습니다. 본거 항상 역차별 당한 게 TK입니다. 지금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최고 지금 GDP 꼴찌입니다. 거기가 만년 꼴찌 거기가. 그럼 이번에 좀 올려야 되겠구만. 그렇죠. 뭐 오해하는 거야. 뭔가 큰 혜택을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TK가 혜택 본 거는 혜택은 과거 저거부터 특별한 엘리트층들이 중앙정계에 많이 진출한 건 맞아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김문수가 한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TK에도 경북고등학교 워낙 초일류 학교잖아요. 그게 그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거의 뭐 대한민국 심지어 한때는 육군사관학교 나왔는 그 국방부 장관이 있어가 정호영이 이종구 박유도 전부 경고 선후배들이 다 했던 그런 시들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트층들이 많이 충원되고 경제적으로 역차별당해 대구는 엉망입니다. 지금. 저기 한번 저 읽어보면 저거 한번 읽어봐요. 셋째 단에 보면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휘보와 나경원 의원 등 열성 지원자들이 개미들이라면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도 배짱이들이다. 선거일이 코앞인데 자기 일처럼 뛰지 않는 모습이다. 네. 한동훈의 선거운동은 기이하다. 네. 지지자들은 김문수 구호 대신 한동훈 좀 클로즈업 할수 구호를 외친다. 자기네 당 후보는 당선되든 말든 네. 한동훈의 당내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모양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 보는 광경이다. 한동훈은 정말로 정치 까막눈 같아 보인다. 과거의 안철수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 자신이 결사적으로 김문수를 당선시켜야 당대표가 되는데 유리해진다는 간단한 일자 방정식도 못 풀어 있다. 네. 목사님. 요거 보고 제가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이가 투표하러 들어가 갖고 김문수를 찍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론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단 말이죠. 당연한 것을 의심을 가져. 네. 한동훈이가 진짜 들어가서 김문수를 찍을까? 난 안 찍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홍동근 목사님은 그 뭐 상당히 우리 그 전 목사님이 추리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하셨는데 예.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믿고 그죠 한동훈이가 일단 운동한다 하니까 그 자체까지는 부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뭐 또 이래 뭐 구호를 외치는 거는 차기 지도자로 한동훈을 띄우는 한동훈 빠들이 하는 거니까 일단 이번에는 김문수의 후보니까 아마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아직 그 작전상으로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관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래요. 한동훈이가 김문수를 찍는다면 아니 자기를 키워주었던 윤통도 배신하고 살모사처럼 그렇게 속에서 잡아먹었는데 김문수한테 덕본 것이 없는데 찍을까요? 글쎄. 찍을 것. 난안 찍어. 저기 맨 마지막에 있잖아. 현 시점. 현 시점에 예. 핵심 과제는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기도 당협 위원장들은 여의도 선대위에 눈두장 찍으러 나타나지 말고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 김문수 열성 지지자들이 개별 당협 위원장들의 행동을 암행어사처럼 정밀 스캔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네. 지금 보니까 지역의 위원장들도 다 달라붙어서 지역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요. 캠프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발로 뛰는 게 없어. 예,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부산, 경남 이 지역을 돌 때 해도 거기에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들이 전혀 돕지를 않았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요. 네. 강원도 강릉에 가서 권성동이가 나타났잖아요. 네. 예?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권성동이죠. 국민들이 막 욕을 바가지로 해. 권성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문수를 막 연호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김문수가 이번에 국민들의 아주 그냥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예. 저걸 쓸어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여망을 김문수가 봐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 타이틀이 우리 지역도요. 우리 지역도요. 일단은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 그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계열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일단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예. 물러가라고. 아, 그래요? 한동훈 계열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지금. 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계열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김문수한테 마이너스 표가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 한동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 한동훈 그냥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펼쳐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가 당권을 잡는 여기에 지금 초점 맞춰져 있다 이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지자체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을 완전 장악해 가지고 자기 그 한동훈 당으로 변모시킨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김문수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면은 완전하게 그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 따라가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맞지도 않은 사람들, 인연도 없는 사람들, 정체성 없는 주소 모아서 끌어모아니 이거는 유사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김문수가 그렇게 할 때요. 한동훈이 저 세력이 또 합쳐가지고 탄핵하지 않겠어요? 뭐 그럴 김문수를? 위험성도 있죠. 그럴 위험성을 안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여기 경기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탄핵은 어차피 국민의힘 애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협력 안 했으면 탄핵당합니까? 한동훈이가 탄핵시키는데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 후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가는 대통령이 뽑혀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아침에 왜 하게 됐냐.